자, 오늘은 저위험 고수익의 비결, 솔깃한 얘기죠.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대중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주식할 때만 해도 투자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다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근데 요즘에는 좀 되게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많은 심지어 코인이나 버블 주식을 어떤 합리화하는 수단까지도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깊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핏의 세계에게서 배우려면 이 사람이 자산이 적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때 수익률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핏만큼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분이 세계 1위, 지금은 1위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1위의 자산가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버핏이 하는 말보다는 과거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혹은 지금 전설 이제 쓰고 있는 작은 자산을 가진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일단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의 버핏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버핏에게 배우기 좀 어렵다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저번에도 얘기했죠. 버핏은 두 가지가 우리와의 차이점인데, 첫 번째는 자산 규모가 엄청 크다. 그리고 캐시가 자기 거다. 이 두 가지가 우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캐시카우, 흔히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저조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캐시카우가 되는 종목은 뭐냐면 성장을 좀 다한 종목이에요. 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캐펙스나 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캐시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쌓이기 시작하면 성장의 정체 국면에 들어가는데, 이 정체 국면의 종목이 가끔 재평가를 받긴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스타 같은 종목이다. 스타 같은 종목이라서 이제 캐펙스가 없음에도 캐시가 잘 창출되고 성장을 계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이게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 스타 같은 한때의 스타벅스 혹은 지금의 어떤 성장주, 그런 종목들이 밸류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이기는 성장을 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지만, 그 기대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성장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해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영상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캐시카우가 자기 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2번부터 얘기하게 되는데, 그 캐시플로우죠. 캐시플로우가 내 거가 맞냐 아니냐,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 캐시플로우가 내 거면 내가 이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자기한테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버핏은 예전에는 캐펙스가 많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버는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시카우들이 자기한테 한 7개 정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매를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계속, 돈보따리가 있으니까 매년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기업 인수자지, 이 사람은 주식 투자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였죠. 그러니까 그가 주식 투자자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주식 투자자이자 기업 인수자인데 두 가지 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요. 기업 인수자는 우리가 기업 인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서 그 현금 흐름을 내가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현금 흐름을 쓰는 것도 아닌데, 플러스 아까 1번 얘기했죠. 자산 규모가 다르다. 자산 규모가 다릅니다. 버핏이 전설적인 이유는 그 정도 자산을 형성해가지고 규모가 엄청나게 큼에도 20% 이상의 수익을 낸다. 이게 대단한 거지. 자산 규모가 큰데도 수익률이 이만큼이다라는 게 대단한 거지. 이게 가려지면 20%의 수익률은 사실은 초라한 수익률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20% 수익률은 절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 버핏이 파트너십을 결성해가지고 펀드를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주식 운용력이었거든요. 주식 운용력이었을 때의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 20% 근처도 아닙니다. 거의 50% 근처에 가는 수익률을 냈고, 그가 지금도 말하죠. 아, 나에게 전에도 말했죠. 한 10억, 한국 돈으로 10억에서 100억 정도 있으면 나는 1년에 무조건 50% 낼 수 있다.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 20% 언더 혹은 예전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26% 이랬는데 그 정도 수익률은 규모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만족을 하는 거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은 계속 낮아질 거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씩 더 제고하려고 노력할 거다 라고 얘기했지, 자기가 가장 즐거웠을 때는 파트너십 하던 그 시절에는 정말 자기는 수익률을 50% 낼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과연 과거의 파트너십 시절 50년대 60년대 이때 어떤 식으로,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다란 자산을 굴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그레이트한 종목을 그단 프라이스에 사라, 이게 뭐에 대비되는 얘기냐면, 원래는 정말로 저평가 주식을 굿 프라이스에 사라, 이거에 대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이 사더라도 정말 그레이트한 걸 사면 괜찮다. 왜냐? 내가 자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봐서 요 시대에 뭐 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식을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버핏이나 혹은 다른 정말 전설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 돈이 10억에서 100억 혹은 100억에서 1000억 이 정도의 규모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그거를 공부해 보는 거. 두 번째, 현재 이 정도 규모인데 굉장히 지금 전설을 쓸 것 같은 사람, 저의 주변에는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100억이 되고 언젠가는 1000억이 되고 언젠가는 1조가 될 거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전설을 쓸 것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건데, 이 2번이 좀 어려운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이 전설을 쓸지 어떨지는 오랜 시간 지켜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가 투자관이 성립이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해봤더니 결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년대에서 60년대의 버핏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썼다 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수많은 증거가 있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요 방식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레이트한 회사를 좀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홀딩하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과거에 버핏이 냈던 그 50%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장을 꾸준히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 기복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확률도 적어요. 주가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률도 마디스트한 수익률을 내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 좋진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종목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행동을 하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저는 처음에 여의도에 진입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나도 워렌 버핏처럼 할 거야.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만 사야지. 그게 정말 괜찮은 투자고 롱텀하게 보유할 수 있고 10년, 100년 보유할 거 아니면 한 번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면, 이게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는 거를 아예 알려지지 않은 정말로 스몰캡 중에 정말로 예외적으로 내가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을 발견했어.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 좋은 종목을 PER 3배에 사가지고 10배, 20배까지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거의 이런 거는 잘 없고, 결국에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서 원가가 치솟아서 마진이 스퀴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시클리컬이라서 이익이 변동하고, 요거를 이용하는 게 훨씬 투자하기 좋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자산주 중에도 굉장히 이익이 시달리면서 이익이 막 쭈그러들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고, 그래서 그거를 엄청 낮은 PBR 0.1x배 이런 가격에 사가지고 이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막 4배, 5배 이렇게 내는 건 순식간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버핏에게 배우는 건 좋다 이겁니다. 버핏 아니고도 정말로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면 그 사람들이 지금 1조, 10조, 100조, 1000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투자법을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관련한 책을 읽었어. 뭐 굿투 그레이스를 읽었다 칩시다. 굿투 그레이스 읽으면 이거는 보통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이 정말로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잘해야 되는지를 쓴 책인데, 내가 이거 읽어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3명 있는 회사에 적용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적용하려면 피터 T를 책을 읽던지 스타트업 관련된 책을 읽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카피해야 될 거는 이런 규모를 굴리는 사람의 투자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10억, 100억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데, 현존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버핏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버핏의 과거에서 배우는 게 낫고, 만약에 내 주변에서 정말로 그런 씨앗이 보이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거에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웃집의 워렌 버핏에게 배워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50년대, 60년대 버핏이 과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고, 그 투자법은 분명 지금 하는 투자법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배워서 여러분이 실행을 한다면 훨씬 저위험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